사실 과세한청 세무서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아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좋은 대출은 대부분 다 매매사업자용 대출로 받고 있어요. 모르는 두 사람끼리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와요.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통상 조금만 잘 조정했으면 안 냈을 걸 수억을 냈다. 노후가 파괴가 됩니다. 매우 저렴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시절이 얼마나 갈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매사업자 이야기 진지란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네. 방금 전에 매매 사업자 하면 어떤 게 유리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매매 사업자 하면 좀 불리하다, 좀 어렵다 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매매 사업을 전 단계로 먼저 해볼게요. 사장님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제 느낌은 그래요. 사실은 사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아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갖다가 정말 집요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애초부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급만 받아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시니 좋아요. 월급만 받으시려면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은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주는 게 월급이거든요. 보통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한 달 동안 딱 기다릴 수 있게끔만 주는 그게 월급입니다. 뭐 월급 많이 받으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에 다른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소득과 매매업 소득이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을 추가로 내시면 이거 뭐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한테 충성했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약간 그 느낌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꼭 부동산 매매업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기존의 소득이 많은 분들은 모든 걸 해도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매매업에 있어서는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인데 뭐 그래도 약간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국가가 세금을 갖고 가고 건강보험을 갖고 가는 게 내가 100원을 남겼다고 해서 100원 전체를 국가가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그래도 뭐 아주 치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그런 상황이라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내가 벌어서 10개 벌어서 5개 세금을 낸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다 그런 게 아니라 고액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최대한 50%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그거 50%안 내고 세금 안 낼 거야. 그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네, 거죠. 그거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 매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지 장기로 가져가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부동산은 장기로 가져가야 좋은 거잖아요. 사실 뭐 주식처럼 이거 하루 사가지고 하루 뭐 한 발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 매매업이. 그런데 매매업의 특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기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갖다가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 그 물건은 많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찾아내시는 게 부동산 매매업의 본질이지. 이 부동산 매매업을 했더니 단기 전매했을 때 양도세를 처럼 맞지 않는다. 이게 저는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전매할 만한 좋은 물건을 찾는 거. 그게 부동산 매매업에 그런데 세법은 당연히 그와 같은 매매업은 일반적인 사업처럼 봐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물건은 좀 오래 가져가고 네. 단기로 매도할 물건은 또 단기로 매도하고 이러면은 어떨까? 그렇죠. 네. 이 포트폴리오네요. 그렇죠. 제대로 이제 양손을 다 쥐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용, 재고자산용, 뭐 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적으로는 보유주택수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판단의 영역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매매 목적용 재고자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느냐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의 소명의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매매업자라는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표방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가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는 사업자로서 매매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장을 통해서 재고자산 리스트를 확정을 줘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매매업이냐 아니냐라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매매업자니까 네가 인정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세관청은 사실은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매매업자인지 아닌지 우리한테 아닌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갖다가 취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남들한테 좋게 팔기 위해서는 이쁘게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뭐 사진도 찍어놓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류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장님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상당한 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1세 1특 비과세 판단할 때도 매매업자가 맞으시네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갈 가능성이 높죠. 그냥 나는 매매업자예요 라는 말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게 해서 장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겨우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굳이 기장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서류 작성을 안 했을 때 낭패를 보는 뭐 이런 사례들도 좀 있다면서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매매업자인지 매매업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했다라는 걸 제출함으로써 이와 같은 부분에 설명이 편하고요. 솔직히 이런 표현이 좀 재미날 수도 있는데 과세관청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제출 받았을 때는 자기가 일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해서 사업자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걸 자기가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 작성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매매업자로서 양도세를 낼 거에 대한 어떤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약간의 지출은 발생하는 거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매매업 소득의 비용 처리도 당연히 되니까요. 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업자 등록은 낙찰 받고 잔금 납부 전에 하시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잔금 납부한 후에 뭐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그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사실 약간 표현이 좀 세는데 간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매매업으로 갈지 말지. 사실은 사람이 마음을 잡았으면 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일종의 사업자 등록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5개월 지났는데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세법에서는 오히려 팔고 난 다음에 해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이제 세무서로부터 소명이 들어와요. 애매하죠. 네, 그게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여지 자체를 없애는 게 뭐 저는 네. 맞다고 봅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애매하다. 뭐라고 할 여지가 있다.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자 등록이 있고 그 사업자 등록에 첨부서류로서 낙찰 보증금 영수증을 보통 제출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이거를 팔 거에 대해서는 매매업용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세무서에다가. 그런데 그걸 팔았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세무서가 이거는 매매업이 아니고 단기 전매하니까 양도세를 맞으세요. 무슨 소리냐? 우리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처음 하지 않은 분과 그걸 제출한 분의 차이가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확실하죠. 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무자르듯이 이게 꼭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갖다가 조금 부드럽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부러 과세관청을 싸울 일은 없거든요. 사실 과세관청 세무서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아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면은 뭐 불이익이 되는 건 없나요? 뭐 대출이 막힌다거나 뭐 이런 불이익이. 대출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좀 대출은 매매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같은 거는 뭐 건보료 정도? 건보료 정도 생각이 나고요. 대출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사업자는 사업자 대출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매매사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매매사업자 대출이 감정가의 6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대출은 대부분 다 매매사업자용 대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보다 70% 이하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낙찰가 대비해서 거의 뭐 80% 넘게 대출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오히려 유리하죠.
그러면 초보자가 매매 사업자 등록할 때 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있겠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일단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가짐은 잘 확실하게 잡고 하시는 거고요. 그냥 뭐 설렁설렁 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당연히 낙찰을 받고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라라고 이건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겁니다. 우리 이현정 대표님께 사실 이현정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좀 힘드신 일이겠지만 좀 괴롭히셔야죠. 뭐저 같은 사람은 좀 괴롭히신다든지 정말 저도 어쩔 때 보면은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데 저분이 무슨 권리로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떡해. 근데 차라리 그게 맞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서 정드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계속 이렇게 교류, 뭐 전화, 카톡 하다 보면 미워도 안 미워지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해놓으시면 어차피 이 부동산 매매업도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두 바퀴 돌면 네, 맞아요. 두 바퀴 다 알아요, 돌면 다. 웬만큼 아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른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옆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정말 그게 최고로 나쁜 것 같아요. 모르는 두 사람끼리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와요.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 결론이 너무 황당한 결론으로 뭐 모르는 이상한 바보 셋이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러면은 정말 엉뚱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챗 GTP 제발 부동산은 챗GPT 하지 마세요. 다 틀려. 그런가요? 다 틀려요. 네, 부동산은 챗GPT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저도 챗 GTP를 저도 볼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안도를 합니다. 얘네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한 몇 년은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저도 때가 안심하고 있어요. 있어요. 부동산은 안 돼요. 그런가요? 네. 다행인 것 같은데 너무 거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믿을 만한 분 이런 분들한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초심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초심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둘 다 모르는데 둘이서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하냐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다 포기하고 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냥 제대로 정말 딱 한 달만 배우면 되거든요. 제대로 하셔서 낙찰 한 건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눈이 탁 트인다 그러나 세상에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편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편한 사람이 내 친구. 정말 뭐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이래버리면 정말 나중에 가면은 방향이 뒤로 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100가지 이유를 찾아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어쩔 때 보면 이건 뭐 꼭 부동산 매매업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매매업에서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그리고 부동산은 일 저지르기 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미 저지른 이후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난감해요. 이미 도장 찍고 들고 왔어요. 상대방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세금 가서 알아봤더니 세금이 수억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좀 착한 사람이시죠? 도와주세요. 세상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야말로 인생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노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정말 무서운 세금이 뭐냐면 양도세는 어떻게 보면은 불로소득이어서 세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주택 한 채 갖고 있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나 이거 갖고 나이 들어서도 조금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양도세를 갖다가 통상 조금만 잘 조정했으면 안 냈을 걸 수억을 냈다. 노후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부동산 같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사실 뭐 거기에서도 돈 아낀다, 뭐 챗 GPT한테 물어본다, 그거는 저는 아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비과세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정말 저는 비과세 너무 어려워서 상담을 안 하거든요.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비과세는 네.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비교적 그 현장에서 인생이 어그러지는 순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하고 세무서 한번 가던가 또는 구청 한번 갔었던가 또는 한 이틀만 늦게 받았던가 좀 일찍 받았던가 맞아요.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수억이 날라가요. 그러면 그 고지서를 긁는 과세한처 공무원은 나쁜 사람이어서 긁습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도 뭐 감사를 받고 그거에 대해 지적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정말 수만 케이스가 수억 케이스가 있다고 말 수도 있어요. 네. 당사자는 죄송합니다만 본인의 그 힘들고 딱한 사정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집 한 채
갖고 있고 와이프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것 좀 팔았다고 세금을 몇 억씩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근데 우리 부동산 매매업에서도 그거와 연결이 될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보수적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요. 네. 나중에 가가지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사실 부동산 매매업에서 인생을 바꿨다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판단하고요. 이 부분은 네. 꼭 반드시 세무사님께 비용을 지불하고 차근차근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꼭 비용을 제가 받아서 한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네. 다른 그래도 세무사님한테 하세요. 네, 세무사님 비용을 피곤해. 받더라도 못할 수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너무너무 때 힘들어요. 막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버리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그런 부분. 부동산 매매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사실은 1세주택 비과세만큼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저는 취득세 중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는 그야말로 그냥 팩트대로 판단을 합니다. 무슨 내가 부동산 매매업자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1세대 1세 비과세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다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약간의 개정사항도 있었죠. 25년 4월 달에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있어서는 2억, 공시가격이 2억.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죠? 주택,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뭐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2억이 안 된다면 보유주택수에 집어넣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사더라도 중과를 안 하죠. 가격에 따라서 1.1에서 3.3, 3.5 뭐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로 적용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취득세를 낸 만큼 수익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취득세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사업장 물건은 수도권 이하의 공시가 2억 원 미만 물건들만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방 물건들이 공시가 2억 원 미만이에요. 아, 그런.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매매사업자를 하는 건 늘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대신 이제 글쎄요, 이 뭐 바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어떤 세법을 예측을 하시고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네. 봐요. 그래서 기존의 세법을 갖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바뀔 거야라는 어떤 낙관적인 전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세법이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규제 지역이 지금 서울 4개구밖에 없지만 아마 머지않아 다 좀 늘어날 수 서울은 다 규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매매사업자 서울에서는 좀 곤란하게 될 거고요. 그게 언제일지는 우린 아무도 모르죠.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상황이 좀 달라질 수, 네, 달라질 수 있을 있다. 거다. 그리고 이제 물건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세법이 조금 더 강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어떤 단기 전매에 대한 그 일반적인 세율의 적용은 약간 뭐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전통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시기마다 이게 유리했던 적이 있고 불리했던 적이 있었을 텐데 예전에는 이게 별로 유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규제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별로 유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울의 특정한 몇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비교적 이게 오히려 유리해지는 부각이 된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따라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는 얼마든지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의 물건이 빌라 물건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매우 저렴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시절이 얼마나 갈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세금 신고는 직접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은 세무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나요? 세무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세무사 세법 공부 안 하셨는데 저보다 훨씬 뭐 기계, 인터넷 엄청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무사가 들어가면 세무사하고 하는 일은 단순히 신고가 아닙니다. 어떤 그 신고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세무사한테 일을 시키면 당연히 돈을 안 받고 일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돈 받고 일하는데 뭐 재산 편입다면 본전은 본인이 뽑아야 됩니다. 그 본전을 갖다가 못 뽑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싸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세무사가 하는 일이 세무사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동산 매매업을 그 사장님들 우리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분의 상황들이 약간 제 입장에서 정류소가 됐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떠한 솔루션이 있을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저의 입장에서는 세무사가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매매 사업자 궁금증들 한번 다 풀어드렸는데요. 매매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거나 매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진일한 세무사님 연락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